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경주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김씨 가문의 외동아들 이민준 도령이 마침내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같은 고을 박씨 가문의 딸 박설아 아씨였는데 그녀는 연꽃처럼 청초한 미모와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칭찬이 자자한 교수였습니다. 김씨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 가문으로 드넓은 토지와 여러 상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큰 사랑채와 안채, 사당과 별당까지 갖춘 저택은 그 위세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25의 민준 도령은 용모가 준수하고 학문이 깊었으나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가문을 지켜온 어머니 노씨 부인의 과보호 속에서 자라 세상 물정에는 다소 어두웠습니다. 노씨 부인은 강인하고 깐깐한 성정의 여인으로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며느리를 들이는 일에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수많은 혼담이 오갔지만 번번이 트집을 잡아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노씨 부인이 설아를 며느리감으로 낙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 박영감은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학식이 높은 선비였고 설아 또한 그를 알고 바느질과 요리에 능한 현모양처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안이 넉넉지 못하니 김씨 가문의 재산을 탐할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민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책 속에서만 그려왔던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과 설아가 얼마나 닮았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설아의 마음속에는 민준을 향한 수줍은 호감과 함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 유라의 존재였습니다. 유라는 어려서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아 나날이 쇠약해져 갔고 설아는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온 마을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대청마루 위, 신랑 민준은 늠름한 모습으로 혼례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꿈꿔온 순간을 맞이하는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부 설아는 붉은 화롯에 족두리를 쓰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른 그녀의 입술은 가늘게 떨렸고 긴 속눈썹 아래로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할례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향해 깊이 절하시오. 집내의 구령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과 설아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설아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서 애절한 간절함을 느꼈지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손님들과 술잔을 나누느라 설아는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곱기도 하지? 복스럽게 생겼구나. 노씨 부인, 며느리 잘 얻었어. 어르신, 과찬이십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지요. 친척들의 칭찬 속에서도 노씨 부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밤이 깊어질 무렵 드디어 신혼부부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비단 이불과 화려한 혼수품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만이 남겨졌습니다. 설아, 아니, 부인.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께 누가 되지 않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순수한 사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인도 나를 민준이라 불러주시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소. 민준의 다정한 말에 설아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계획은 예물만 받고 도망치는 것이었으나 이렇게 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내를 만나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언니를 포기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민주는 설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설아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따뜻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민준이 깊이 잠든 사이 설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붉은 저고리를 벗어 들고 결심한 듯 힘껏 찢었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설아는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위에 특별한 술을 놓은 손수건을 두었습니다. 평소 즐겨 수놓던 나비 문양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대칭을 어긋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에게 남기는 암호였습니다. 북극성을 따라오세요. 설아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든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속삭이며 도련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신방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뜰을 가로질러 그녀의 발걸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아 하인이 신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찢어진 붉은 저고리 조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새아씨께서 사라지셨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노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신방을 둘러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어디 갔느냐? 어머니, 이상합니다. 설아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천하의 몹쓸 것. 필시 우리 집 재물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도망간 게 틀림없어. 감히 우리 가문을 우롱하다니. 하지만 민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저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천이 찢어진 모양이 마치 외부의 침입으로 찢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납치당한 것입니다. 민주는 어젯밤 설아의 맑은 눈동자와 진심 어린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럴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계집을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룻밤 만에 홀딱 넘어가서리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설아를 잘못 보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자는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설아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이 같았습니다. 그때 민주는 저고리 조각에 놓인 수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비 문양의 대칭이 묘하게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잣말, 이상하다. 설아의 바느질 솜씨로는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혹시 이것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는 아닐까? 민주는 그 의문을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설아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먼저 그들이 향한 곳은 설아의 친정이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 박영감은 사위와 사돈마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우리 설아, 그럴 아이가 아닌데. 박영감,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요? 혹시 미리 짜고 버린 일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설아에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박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설아에게는 예전에 정혼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 집안에 병고가 생겨 혼담이 무산되었지요. 무엇라고요? 그런 중대한 일을 이제껏 숨겼단 말이오. 필시 그놈과 눈이 맞아 도망간 것이로구나. 친정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모자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젊은 아씨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험한 산길을 걷던 어느 날 밤, 횃불을 든 산적 무리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가거라. 노씨 부인은 겁에 질려 민준의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은 없소. 하지만 당신들에게 더 귀한 정보가 있지. 저 앞 계곡에 관군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았소. 아마 당신들을 잡으러 온 것 같던데. 민준의 태연한 거짓말에 산적들은 당황했고 결국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씨 부인은 책만 읽던 아들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서 가야 합니다. 며칠째 수소문을 계속하던 중 그들은 지나는 마을마다 비슷한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아씨가 자기 저고리를 쌀과 바꿔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죽을 쏘어주고 가더이다. 참 마음씨가 곱더구먼. 다른 마을에서는 병든 노인에게 자신이 가진 귀한 약재를 모두 내어주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위선을 떨며 사람들 눈을 속이는 것이겠지? 혼잣말, 아니야. 저런 마음씨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꾸밀 리가 없어.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마침내 그들은 북쪽 국경 근처의 한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주막 주인 할멈은 설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씨를 어찌 잊겠소.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찌나 간절하던지. 허 의원에게 갈 약재를 구한다 하더이다. 허 의원이라니요. 이 근방에서 아주 용한 의원이지. 깊은 산속에 살면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다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한번 붉은 저고리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나비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는 문득 매듭의 위치가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달으며, 이건 북극성이다. 북쪽 길을 따라오라는 뜻이었구나. 설아가 남긴 암호를 해독한 민주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을 더 걸어 그들은 마침내 산골 깊숙한 곳에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이르렀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설아. 나다. 민준이다. 문이 열리자 눈물로 범벅이 된 설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곳까지? 그대가 남긴 북극성을 따라왔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방 안의 광경이었습니다. 침상에는 설아와 똑같이 생긴 여인이 병색이 짙은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쌍둥이 언니 유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된 영문인지 바른 대로 고하거라. 설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가 도련님과 혼인한 것은 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물만 받고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도련님을 뵙고 나니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차마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살린 뒤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설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노씨 부인은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의 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이제 혼자가 아니다. 유라를 보며 이제 그대의 짐은 나의 짐이다. 유라 아씨도 이제 내 가족이다. 그 말에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방으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의원 허이였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거의 다스렸소. 허나 이 아가씨는 살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게요. 허 의원의 말에 따르면 유라는 자신 때문에 동생이 고생한다는 죄책감에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씨 부인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편견과 분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씨 부인은 유라가 누워있는 침상 앞으로 다가가 평생 굽힌 적 없던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유라 아가씨,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세상 물정을 몰라 너희 자매를 의심하고 미워했구나. 내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했지 너희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했어. 부디 용서해다오. 그리고 살아다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 보자꾸나. 진심 어린 사과에 유라의 눈에 오랜만에 생명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 후 민주는 한양으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했고 노씨 부인과 설아는 산골에 남아 유라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살림 지혜와 며느리의 약초 지식이 합쳐져 유라의 병세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1년 뒤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둔 민준이 돌아왔을 때 유라는 건강을 거의 회복하여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내가 돌아왔어. 네 사람은 피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장사로 번 돈으로 한양에 북극성 의원이라는 이름의 의원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인수를 펼쳤습니다. 어둠 속 길잡이가 되어주는 북극성처럼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유라도 건강한 사내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민준과 설아 사이에도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노씨 부인은 손주들을 돌보며 늦은 나이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웃으며 이렇게 많은 손주들을 보게 될 줄이야. 설아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로구나. 눈물을 글썽이며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장에 찢어진 저고리 조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의심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피어난 한 가족의 아름다운 전설로